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못도 이루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247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하고 남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9배 높고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73%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심리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비난을 받으면 밤새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논쟁에서 지면 며칠씩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이 상태.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감정 반응이 심해지면 뇌가 먼저 망가지는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 어디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힘을 기르면 실제로 뇌와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이후 우리 세대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은 쉽게 말씀드리면 비상경보 호르몬입니다. 전쟁이 난 것처럼 몸 전체가 긴장태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긴장하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수만 년 전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치거나 싸우기 위한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맹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뇌분비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심한 말다툼이나 감정적 충격이 있을 때 혈중 아드레날린 농도가 평상시의 7배 이상으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뇌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구미에 사시는 조병철 선생님, 올해 69세이십니다. 나이, 퇴직 후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매번 이웃들과 작은 말다툼을 반복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주차 문제, 층간소음 문제로 매달 언성이 높아지셨죠. 그때마다 며칠씩 그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셨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건강검진에서 기억력 저하와 혈압 이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만성적인 감정 스트레스가 뇌와 혈관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조병철 선생님은 그때서야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다툼들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조금 쉬려는 시기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감정적 충격은 뇌와 혈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생각이 하루에 몇 번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린다고 하십니다. 음식을 드시다가도, 손주와 이야기하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난다고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반추사고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같은 생각을 되씹는 것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뇌신경과학연구팀이 65세 이상 892명을 대상으로 뇌 영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반추사고가 심한 분들에게서 해마 부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마는 여러분, 기억을 저장하는 우리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같은 걱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뇌의 스트레스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요. 배터리가 다 닳으면 핸드폰이 켜지지 않듯이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기억력도, 판단력도, 감정 조절 능력도 모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반추사고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도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위험을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수만 년 전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생존 본능입니다. 독이 든 열매를 먹었던 기억, 맹수에게 공격받았던 기억을 잊지 않아야 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칭찬 10마디보다 비난 1마디를 훨씬 강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계가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매우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맹수를 만날 일은 없는데 우리 뇌는 여전히 이웃의 말 한마디, 자식의 서운한 표현 하나를 마치 생명의 위협처럼 처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모가 심하겠습니까?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세 번째,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손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르티솔은 짧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너지를 끌어모으기 위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 754명의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분들에서 다음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가 나타났다면 닭이만, 당분간한 세간을 닿은 만 년이 타면 닭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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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년이 타면 닭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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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만. 첫째, 면역 기능이 47%까지 떨어졌습니다. 둘째,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당뇨 위험이 2.4배 높아졌습니다. 셋째, 뼈 밀도가 또래 평균보다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코르티솔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적 스트레스입니다. 남의 말에 반응하고 억울함을 붙잡고 걱정을 반복할 때마다
코르티솔이 솟구칩니다. 즉,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면역을 무너뜨리고 당뇨를 불러오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제 느껴지시죠? 우리 세대는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까? 배고픈 시절을 버텨왔고 자식 키우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그 세월 동안 몸에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진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감정 반응을 줄이는 것,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감정 충격이 뇌와 혈관에 미치는 영향, 반추 사고가 해마를 손상시키는 것, 그리고 코르티솔이 면역과 혈당, 뼈까지 해친다는 것.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숨 한 번 고르시고요. 이제부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감정 반응이 몸에 해로운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을 하루 종일 되새기시는 편이신가요? 잠자리에서도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시나요? 이런 경우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권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열흘 후에도 나에게 중요할까요? 한 달 후에도요? 1년 후에도요? 대부분의 경우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말들의 97% 이상은 열흘만 지나도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 우리의 귀한 뇌 에너지를, 면역력을, 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 이 방법을 8주간 실천한 60대 이상 참여자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1%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43% 개선되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바꿔놨어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것을 3번만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 짧은 호흡이 아드레날린 분비를 억제하고 전두엽, 즉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감정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감정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에게 수면 문제는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뇌 청소 기능이 무너집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 속에 있는 수도관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 노폐물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이 노폐물 제거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치매 위험이 3.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잘 자야 할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를 이완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셋째, 방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이 3가지 어렵지 않죠?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세요. 잠이 달라집니다. 잠이 달라지면 뇌가 달라집니다. 뇌가 달라지면 감정 조절 능력도 달라집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감정 조절 능력도, 감정 조절 능력도, 감정 조절 능력,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5번째까지 왔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6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설명하고 싶으신가요? 그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고령의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외래 환자 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욕구가 강한 분들에서 공통적으로 3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만성 피로, 두통, 그리고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는 에너지가 몸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면서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그분들 중 몇 분이나 내 설명을 들으면 완전히 생각을 바꾸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마음이 다친 사람은 설명을 들어도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해야 할 사람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가족, 친한 벗, 정말 소중한 관계에서는 충분히 대화하세요. 하지만 지나가는 인연, 이미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아끼세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값지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선생님, 69세이십니다. 전직 미용사이신데요. 오래된 지인과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일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시고 편지도 쓰셨는데 그 지인분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한영자 선생님은 몸무게가 4kg이 빠지셨고 손목 관절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치의, 몸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한영자 선생님이 스스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내려놓겠다고요. 그 결심을 하신 다음 달부터 손목 통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되고 잠도 잘 왔습니다. 이것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아는 것의 힘입니다. 7번째입니다. 여러분, 운동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감정 건강과 신체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30분씩 걷기를 했고 다른 그룹은 특별한 신체 활동 없이 생활했습니다. 12주 후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12주 후 걷기를 한 그룹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을 측정하는 심리검사에서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3가지는 자연적인 항우울, 항불안 물질입니다. 이 3가지는 약을 먹지 않고도 걷는 것만으로 이런 효과가 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더욱 활발해져서 하루 종일 감정이 안정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이 밭일하고
드리라고 늘 몸을 움직이셨던 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해하고 감정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30분, 동네 한 바퀴입니다. 꼭 운동화가 없어도 됩니다. 편한 신발이면 됩니다. 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보며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입니다. 3주만 해보세요.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도 달라집니다. 자, 중반을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나요? 코르티솔이 줄고 수면이 좋아지고 걷기로 뇌를 돌본다. 아직 3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8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요. 내가 옳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이요. 남은 남무당해서 그런데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마음이 우리 심장에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나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심혈관 환자일 103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이분들이 심장 발작이나 부정맥이 나타나기 직전에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분석했더니 격렬한 말다툼이 2.8배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흡연보다도 과식보다도 더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말다툼 한 번이 심장에 그만큼 큰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심장이 건강하게 뛰는 것이 중요할까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말을 했을 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반박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천천히 숨을 3번 쉬고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논쟁에서 이긴다고 내 건강이 좋아지는가? 이 대답이 아니오라면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황정임 선생님, 73세이십니다. 3세이십니다. 평생 무슨 일이든 시시비비를 따지셔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셨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줄을 선 순서가 틀려도 버스에서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참지 못하고 한 말씀 하셨다고요. 그러다가 2년 전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자꾸 흥분하는 것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후 황정임 선생님은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으로요. 그 일이 내 심장에 가치가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요. 6개월 후 부정맥 발작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9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에 상처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말이 내 깊숙한 곳에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깊이 상처받는 분은 어릴 때부터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있는 분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말이 아프게 들리는 분은 독립적이고 싶은 마음이 강한 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알면 그 반응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 반응 패턴을 이해하는 어르신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탁월하고 만성 스트레스 관련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심하게 상처를 받거나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내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상대의 말보다
내 안의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처의 절반은 이미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10번째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를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비난하면 혹시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 헌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해도 됩니다. 아니, 이제부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연구팀이 65세 이상 참여자들에게 8주간 자기 긍정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세 마디를 되뇌는 것이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38% 감소했고 대인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44% 줄었으며 혈압이 평균 11수은주 밀리미터 낮아졌습니다. 말 몇 마디가 혈압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이고 이것이 과학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혈압을 낮춥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면역을 높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것이 수면을 개선합니다. 우리 세대,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선생님, 65세이십니다. 20년간 병든 남편을 간병하시며 자신을 잊고 사셨습니다. 10년간 그런 애가 지가 그러는 데어 다러치감.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만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셨다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주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동네를 걷고 좋아하는 합창 모임에 나가시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만성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윤정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래야 가족에게도 건강하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온해야 손주들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충격은 뇌와 혈관에 동시에 손상을 줍니다. 남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 몸이 소모됩니다. 두 번째,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반추사고는 뇌의 해마를 손상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면역, 혈당, 뼈, 건강 모두 무너집니다. 감정 반응을 줄이면 코르티솔이 내려갑니다. 네 번째, 인지 재구성 방법을 쓰세요. 이 말이 열흘 후에도 중요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숨을 3번 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면이 뇌를 청소합니다. 잠자리 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고 방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에너지를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 매일 아침 30분 걷기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28% 줄여줍니다. 약 없이도 뇌와 감정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 논쟁보다 심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논쟁에서 이긴다고 건강이 좋아지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조용히 선택하세요. 9번째, 내 감정 반응의 패턴을 이해하세요.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는지 알게 되면 상처의 절반은 스스로 치유됩니다. 10번째, 자신을 믿으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 세 마디가 혈압을 낮추고 면역을 높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모두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남은 우리 세대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셨습니다. 가정을 지키셨고, 자식을 키우셨고,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만드셨습니다. 그 강인함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것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숨 한번 고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왜 건강에 직결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신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유독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반면 어떤 분은 나이보다 훨씬 힘들어 보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유전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의학계에서는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 반응 패턴이 노화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장수 연구팀이 60세 이상일 500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가 나거나 상처받아도 그것을 오래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5년 후에도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높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연습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80대에도 새로운 취미를 익히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깁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면 석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에 상처받는 것, 사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이제 조금 시간이 생겼더니 오히려 작은 일에 더 상처를 받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감정 처리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의학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전두엽 기능이 서서히 변화하면서 젊은 시절보다 감정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워피 몸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더욱 의도적으로 감정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냉장고가 오래되면 더 자주 점검해 주는 것처럼요. 집에서 냉장고가 오래되면 대전에 사시는 정연숙 선생님, 74세이십니다. 퇴직 후 혼자 지내시는데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못하는 날이면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그 서운함이 며칠씩 이어져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온다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그 시간을 혼자 아파하는 대신 좋아하는 뜨개질을 하거나 주변 분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 자식이 전화를 못해도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오히려 자식들 전화가 더 자주 오더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진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감정 관리가 우리 관계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내가 평온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기가 더 편안해집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안정된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손주들은 더 편안하게 놀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음식 이야기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 건강과 시기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의 93%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뇌가 아닙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71%가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우선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 청국장, 김치에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타탄기브리 드드리 예고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드시던 그 음식들이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가 대표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드시는 60대 이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34% 낮았습니다. 데시트,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 시금치, 아몬드, 깨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흔히 오르는 반찬들에 이미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보충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 식단을 조금 신경 써서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선생님, 61세이십니다. 학원 강사를 하시면서 갱년기 이후 감정 기복이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 눈물이 나고 학생들이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화가 나서 퇴근 후 자책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영양 상담 후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반모와 깨를 넣은 된장국을 드시고 일주일에 3번은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2달 후 감정 기복이 눈에 띄게 줄어드셨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여유가 생기니 학생들도 더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이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에 더해 뇌 가소성, 세대 전체의 공통과제, 그리고 장 건강과 시기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다롬, 이제 조금 더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스로, 이스, 마트, 이크. 여러분, 이번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정 건강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29% 높고 뇌졸중 위험이 32% 높습니다. 그리고 치매 발생 위험은 2배 가까이 됩니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핫다. 진심이 통하는 한두 분과의 깊은 관계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팀이 80대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벗일 수도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존재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가장 편안한 분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이어도 좋고 오랜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그분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드리세요. 안부를 묻고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또 지역사회 모임이나 취미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합창단, 등산 모임, 요가 수업, 노래교실, 뜨개질 모임, 텃밭 가꾸기 모임,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같은 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규칙적인 만남이 뇌에 안정감을 주고 감정 기복을 줄여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지역사회 건강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423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1% 느렸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생률도 63%나 낮았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호흡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불쾌한 상황에서 숨을 3번 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복식 호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배로 숨 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가슴으로 얕은 숨을 쉽니다. 이것이 교감신경을 더 자극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배를 부풀리면서 깊이 숨을 들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진정 스위치입니다. 제제스, 우리 몸의 진정 스위치입니다. 제제스, 우리 몸의 진정 스위치입니다. 제제스, 우리 몸의 진정 스위치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한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손 쪽으로 불러오는 것을 느끼세요. 넷을 세면서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6을 세면서 입으로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 각 5분씩 해보세요. 삼성서울병원 심신통합의학팀이 이 복식 호흡을 6주간 실천한 고혈압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수은주 밀리미터 감소했고 심박 변이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심박 변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 심장이 유연하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일상에서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 반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호흡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그리고 자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백정자 선생님, 76세, 농부이십니다. 고혈압과 골다공증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주치의 선생님 권유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복식 호흡을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호흡 하나가 약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치유 도구가 숨 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화학을 바꾼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심리신경의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참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연습을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리 피이다, 담 강고, 담 강고, 담 강고, 담 강고. 8주 후 감사일기를 쓴 그룹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했고,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졌습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고, 다른 사람의 말에 덜 상처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7%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뇌는 한 번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점점 감사한 것을 먼저 보는 뇌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내가는 이 양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창밖에 햇빛이 들어온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것, 손주가 전화를 한 것,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히려 작은 것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 작은 것들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기면 삶 전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많은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평생 이런 말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참아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하십니다. 아프지 않은 척, 서운하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억누르는 것은 감정이 내 몸속에 그대로 갇히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은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것에 오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신의학 연구팀이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감정을 만성적으로 억누르는 분들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며 특히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몸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배가 아프고 위가 쓰리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반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분들에서는 이런 신체 증상이 훨씬 적었습니다. my. 아픔은 충분히 인정하되 그것을 너무 오래 붙잡지 않는 것이 몸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까요? 첫째는 글로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되 보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내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그 감정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둘째는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절반이 됩니다. 셋째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걷거나 스트레칭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 몸이 움직이면 갇혀있던 감정도 함께 움직이고 풀립니다. 춘천에 사시는 홍재민 선생님 61세이십니다. 버스 기사로 오래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후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예전 일들이 더 자주 생각나고 억울했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주치의 권유로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도 못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고, 쓰고 나면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3달 후에는 밤에 잠을 못 이루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글 한 줄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몸에 배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새 행동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세수를 하시죠.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는 그 순간,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이미 세수는 하고 계시니까 새로 기억해야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밥을 드시기 전 식사가 준비된 것에 감사하다고 잠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밥은 드시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이미 있는 일상에 작은 것을 붙이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변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좋았다고 느끼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 가족이나 벗에게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니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변화하려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 의지 자체가 건강의 시작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세대 정말 많은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배고프던 시절을 버텼고, 나라를 일으켰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흠집도 나고 상처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아지려 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Safe, High,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한 것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하나가 쌓이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 우리 몸도 마음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하나씩 우리 함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과 감정, 그리고 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또는 너무 참으면서 살다 보면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피곤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밤에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개운하지 않으신 경우가요? 또는 특별히 힘든 일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이 자주 조이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신체 증상들이 감정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즉, 마음의 짐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몸의 통증으로, 소화불량으로, 두통으로, 피로감으로 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몸, 마음 연결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돌봄을 받으면 마음도 함께 회복됩니다. 그러니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신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 몸이 뭔가를 말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신호에 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로하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면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면 그냥 울어도 괜찮습니다. 울음이 감정을 배출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생리적 기능을 합니다. 눈물을 참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영 선생님, 66세이십니다. 오래전부터 농사일을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수확철이 지나도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이 최근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식과 사이가 틀어진 일로 몇 달째 마음이 무거우셨다고요.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통증이 허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식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허리 통증 치료보다 먼저입니다. 세근데스티 장기영 선생님이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화해를 하신 후 그렇게 오래 낫지 않던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어느 한쪽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프다면 마음도 살피고, 마음이 힘들다면 몸을 돌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상처를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수십 년 전에 상처를 준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과 정신건강의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용서하지 못한 상처를 오래 품고 있는 분들에서 혈압이 유의미하게 높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놓아준 분들에서 심혈관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계속 내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내 혈압이, 내 면역이 그 상처의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억지로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 그 일이 내 몸에 상처를 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 결심만으로도 시작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오래된 상처 하나만 마음속에서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의 심장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TUU 안동에 사시는 유성철 선생님 73세이십니다. 단고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상사가 꿈에 나올 만큼 억울함이 남아 계셨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그 감정을 일기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는 것들을 적었고 점차 그 억울함이
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쓰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데 나는 아직도 그를 내 마음에 살게 하고 있었구나.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유성철 선생님은 오래된 고혈압 수치가 처음으로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강한 건강 비결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난하던 시절을 버텨내셨고, 자식들을 키우셨고,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참으셨고, 포기하셨고,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배우고 변화하려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세월은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자신에게 너그럽게, 자신에게 따뜻하게,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곁에 계신 것, 그것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바로 텔레비전을 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첫 30분이 하루의 감정 상태를 많이 좌우합니다. 30분이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아침에 깨어난 직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뇌가 즉시 자극 모드로 전환됩니다.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내내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어 바깥 빛을 조금 받으세요. 그리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그 다음 거울 앞에 서서 아까 말씀드린 세 마디를 해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오늘도 감사하다. 딱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20분에서 30분 걸으세요. 이것이 아침 루틴입니다. 이 아침 루틴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루의 첫 1시간이 뇌의 화학적 기초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면 하루 동안 감정 조절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누군가 불쾌한 말을 해도 덜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 덜 상처받습니다. 점심즈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혼자 식사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설령 짧은 시간이라도 대화를 나누며 드세요. 혼자 드시는 경우가 많다면 식사 후에 잠깐 산책을 해보세요. 점심 후 15분 산책이 오후 내내 집중력과 감정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저녁 마무리 의식을 추천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 가능하면 가족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자식과 함께 사신다면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한 가지씩 나누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혼자 사신다면 일기장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세요. 이 하루 루틴이 습관이 되면 한 달 후에는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감정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선생님, 77세이십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이 어려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 검진에서 혈압이 안정되었고 수술 후 지속되던 만성 통증도 현저히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수술은 우리가 했지만 회복을 빠르게 한 것은 선생님의 마음관리였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셔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감정을 다루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마음이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을 안 해도 걱정이고 왔다가도 서운한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족상담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과 자식 세대 사이에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이 기대치의 차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를 원하고 자식은 부모가 걱정할까봐 힘든 것을 숨기거나 자주 연락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방법은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운하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더 받고 싶다면 나 요즘 네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라고 말씀해 보세요. 비난이 아닌 소망으로 말하면 자식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기대만큼 연락하지 못할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쁘고 힘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에게 충분히 못해드렸던 것처럼요. 이것을 이해하면 서운함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수록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이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식과의 관계도 내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식 곁에, 손주 곁에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 선생님, 63세이십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으시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식단을 조절하시고 매일 걸으시고, 그런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마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자주 연락을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화내는 대신 이제는 자식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 변화 이후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식단도 식단이지만 스트레스 감소가 간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 결국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남의 말에 덜 반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몸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서로를 강화합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도 따라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하루를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심장을 지키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손주들과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생각보다 조금 천천히 변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과학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으려면 평균 66일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딱 2달 정도입니다. 2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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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그러면 몸이 달라진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분야에서든 꾸준함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수십 년을 한 가정을 지키셨고, 한 직장을 다니셨고,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꾸준함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선생님, 75세이십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 주치의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를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걷기와 감사 일기 쓰기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2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다가 3주째에 비가 오는 날 걷기를 못 하셨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며칠 쉬셨다고요.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못하면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한번 놓쳤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3개월을 거의 빠짐없이 하셔서 다음 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중간에 며칠 못하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 조금씩 이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해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주제로 수렴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과의 관계에는 많은 에너지를 쓰시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으신지요? 누군가 실수를 하면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정작 나 자신이 실수를 하면 자책하고 자해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도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스트레스 연구팀이 60세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기 비판과 신체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신에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분들에서 만성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고 수면 장애 발생률이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따뜻한 말을 나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심신건강연구팀이 자기 너그러움 훈련을 6주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의 혈압이 평균 9 수은주 밀리미터 낮아졌고 면역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권순애 선생님, 64세이십니다. 요런데 사세이다는 강가는 요런데 사세이다는 권순애 선생님, 요런데 사세이다는 64세이다는 요런데 사세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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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손님들에게는 항상 다정하고 친절하셨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으로 자책하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심해지면서 주치의 선생님 권유로 심리 상담을 받으셨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순애 선생님이 꽃에게는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아껴주시잖아요.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이 큰 깨달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자책하는 마음이 줄어들면서 갑상선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한 꽃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아껴주세요. 이번에는 취미와 창의적인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상실감이 감정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취미 활동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뇌건강연구팀이 65세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기적인 창의적 취미 활동,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글쓰기, 공예, 텃밭 가꾸기 등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가 38% 느렸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생률도 51%나 낮았습니다. 취미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뇌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줍니다. 청주에 사시는 임종수 선생님, 72세이십니다. 오래전 뇌졸중을 경험하시고 오른손 기능이 일부 떨어지셨습니다. 그 후 한동안 우울하게 지내셨는데 재활치료사 선생님 권유로 왼손으로 수채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선도 제대로 못 그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마을 풍경을 그리실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내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수 선생님의 뇌 회복 속도가 우리 병원에서 제일 빠른 편입니다. 원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는 것, 그것이 뇌를 계속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취미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요즘은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서예, 사진, 원예, 요리, 노래, 춤,
모든 관심이 가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취미 활동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연결을 만들고 그것이 또 건강을 지켜줍니다. 한 가지 활동이 두 가지 건강 혜택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나진호 선생님, 67세이십니다. 퇴직 후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짐,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걷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모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석 달 후 수면 검사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호전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체중 감소와 함께 스트레스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산이 몸도 마음도 함께 치유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두레를 이루어 논을 갈고 마을이 함께 잔치를 준비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가며 살았습니다. 그 정신을 지금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함께함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린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특별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어려움은 요즘 젊은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우리가 이제 남은 세월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이웃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끔 들러서 안부를 여쭤보세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남은 이웃의 늘룬들을, 그러남은 안당의 늘룬들을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남은 이웃의 늘룬들을, 그러나 늘룬들을, 여르시는 늘룬들을, 그러나 늘룬들을, 이웃의 늘룬들을, 그러나 늘룬들을, 그러나 늘룬들을, 그러나 늘룬들을, 그러나 늘룬들을, 그러나 늘룬들을, 그러나 늘룬들,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눈길을 주고 말을 걸고 함께 웃을 때 우리 모두의 건강이 함께 좋아집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면 우리의 가족도 행복해집니다. 손주들이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 사랑이 손주들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우리 함께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알아본 것들 기억이 나시나요? 감정 반응이 뇌와 혈관에 주는 영향, 반추사고와 해마의 관계, 코르티솔이 우리 몸을 어떻게 소진시키는지, 그리고 수면과 걷기와 호흡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지,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는 감정의 어려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혼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저도 정말 힘이 납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 7. 능